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기초과학을 통한 임상의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기초과학은 우리가 보통 Science-based evidence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의학 교육에서 evidence-based medicine이라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evidence라고 하면은 좀 과학적인 그런 evidence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cience evidence-based medicine이라는 거를 가지고 임상의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면, 저는 86년에 한양의대를 졸업하였고요. 그래서 2003년까지 한양의대 류마티스 내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 교수하는 동안에 98년에서 2000년까지 제가 예일 대학의 이뮤노바이올로지 류마티스 내과에 포스닥으로서 2년 동안 기초과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2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반 동안 류마티스 내과로 개업을 하면서 이제 일선에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경험하고, 대학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많은 환자들이 대학에서 보는 환자하고 다른 환자들이 많고, 되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했던 그런 공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초과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2012년까지는 이런 학회 실행이사를 하고 학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원이 선생님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2017년 9월에 다시 개원을 그만두고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미국 예일 대학의 면역 생물학 교실에 가서 다시 기초과학 연구를 다시 한 2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감염병 연구소 개원 연구원으로 있고요. 또 12월부터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과학 연구를 미국에서 한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기초과학 논문을 좀 익숙하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과학을 많이 공부하면서 임상을 해서 해결되지 않고 의문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 기초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시리즈로 계속 할 건데요.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첫째,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할 겁니다. 인플라메이션,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뭐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플라메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플라메이션은 실제 인플라메이션의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내추럴 안티인플라메이션 메커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스스로 어느 경미한 염증이나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스로 좋아지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고, 약이나 치료나 이런 필요 없이 저절로 좋아지죠. 그런 저절로 좋아지는 메커니즘, 사이언티픽하게 어떤 우리 몸의 장기의 기능이나 어떤 메커니즘으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가지고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축이 하나가 콜리너직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패스웨이고요.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에 해당되는데, 이 콜리너직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패스웨이가 우리 몸의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액션으로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호르몬 잘 아시죠? 리버 어드레널 커넥션이라고 그래서, 어드레널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많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쓰고 있죠. 치료로서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오타.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시작되는 게 2007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2008년에 유럽, 그다음 선진국, 그다음 중국, 일본을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본격적으로 연구된 게 2008년이에요. 물론 이전에 오래전부터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있었었고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인간의 질병에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게 이제 2007년, 8년인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가 시작됐고, 임상의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임상의사는 잘 관심이 없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이크로바이오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임상의사들도 관심을 갖게 됐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텔레비에 프로바이오틱스 열풍이 불고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바이러시드하고 마이크로바이오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컴포넌트가 우리 몸에서 염증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이너 피지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내 몸 안의 의사, 또 자연 치료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 어떤 치료법도 무용지물이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보면 이제 환자들, 여러분들 임상의사들은 환자를 보다 보면 아프다고 하는 환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통증, 만성 통증, 급성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배운 적이 없었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물론 통증을 다루는 분야가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취통증의학 또는 재활의학과도 하고 뭐 신경외과, 장애외과, 뭐 외과들 다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통증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 통증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만 가장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많은 기초 과학 분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리학부터 화학, 생물학뿐만 아니라 생리학, 해부학,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 미생물 이런 걸 다 이해해야만 통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임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은 결국은 이런 공부들이 하는 이유가 이 통증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류마티스 내과 의사니까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류마티스란 말은 자체가 근골격계 통증이나 기타 증상들, 기타 증상이 뭐냐면은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구강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드라이 마우스, 드라이 아이라든지 레이노드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상들을 다 우리가 류마티즘이라고 그러고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되는 질환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을 다루는 분야가 류마티스 내과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의 가장 흔한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이에요.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전체 기초 과학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통합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류마티스 질환을 내가 다루면서 이걸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류마티스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 그 자가면역 질환에서 왜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 기본적인 원리와 그런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체는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처음 보실 때 머리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반 이상이 머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 말고 몸통은 되게 조그맣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 머리 두뇌가 우리 몸의 신체, 말초, 장기,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통제 조절 헤드쿼터에 해당되는 건 중추신경이 그 경로가 조절하는 경로가 이렇게 호르몬적인 방법, 블러드 서플라이를 통해서 이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통해서 호르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조절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조절해요. 신경 전달 매체 부교감 신경. 세 번째는 교감 신경을 통해 조절해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우리 몸에서 이런 신경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액션 포텐셜이 전기가 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항상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생겨요. 그리고 바이오 필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는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하죠. 어떤 아날로그 웨이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조절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경을 통해 조절되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신경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센싱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경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신경이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데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실제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까지 준 거죠. 이게 63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액션 포텐셜이라는 거를 통해서 신경이 전달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그 확립된 이론이 아니고 시어리였어요. 시어리. 액션 포텐셜 시어리. 그래서 이 에클이라는 사람하고 허치킨스하고 헉슬리라는 사람이 생리학자들이 이거를 세 명이서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이론이 설명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신경이 항상 신경이라는 거는 센싱을 하고 인스트럭션 하면서 서로 정보가 한 라인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인데 동시에 이렇게 정보가 가게 되면 액션 포텐셜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돼요. 근데 충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충돌이 안 되고 이 정보가 전달 주고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영향을 안 준단 말이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액션 포텐셜로. 또 하나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취 뭐 아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 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있죠. 근데 마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마취제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걸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론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이론도 10가지가 넘어요, 이론이. 근데 그 이론도 하나도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취제라는 거는 화학적인 구조가 되게 다양해요. 나이트리 옥사이드도 있고, 앰프론, 아이소프리란, 무슨 리도케인도 있고, 프로포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마취제들이 있는데, 화학적인 구조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마취의 타겟이, 그 마취제가 바인딩하는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만약에 마취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타겟이 전혀 다른 구조물하고 바인딩 같이 공통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학자가 있는데 그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가 덴마크의 그 닐스 보어 인스티튜트에 있는 물리학자인데 코펜하겐 대학 교수 겸이죠. 그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서멀 바이오 멤브레인 피직스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요 신경 뉴런이라고 하면 이 신경이 전달되는 이 모양을 이 아토믹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니까 원자현미경, 이걸 연구했을 때는 그런 원자현미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1940년대니까 이 아토믹 마이크로스코프가 관찰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브 파이버가 멤브레인이 이렇게 뿔뚝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메카니컬하게 웨이브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학자들 보면 이렇게 생겨. 이 멤브레인이 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온도를 재보니까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이 온도가 올라가고 이 부분은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서 또 이거를 여기에 성상을 보니까 여기가 리퀴드예요. 리퀴드. 여기는 젤 상태예요. 세미 리퀴드 젤 상태. 이렇게 그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페이스 체인지가.
이런 웨이브를 뭐라고 그러냐면 솔리턴 웨이브라고 해요. 솔리턴 웨이브.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메카니컬 웨이브인데 이 충돌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와도 충돌이 안 되고 지나가는 그런 걸 솔리턴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이 솔리턴 웨이브가 생성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쭉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서 온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부위는 멤브레인은 리피드 멤브레인이에요. 리피드 바이레이어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쏙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이온이라든지 단백질, 단백질들이 차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서로 컬라이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스파이크가 생겨요. 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솔리턴 웨이브가 지나가면서 뒤에는 그 액션 포텐셜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액션 포텐셜 시어링 됐던 분은 여기다 일렉트로드를 꽂아가지고 액션 포텐셜 그래프, 이 포텐셜이 생기는 건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솔리턴 웨이브는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실제로 강력한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기 전에는 못했고, 또 미세한 프로브를 걸어서 온도를 잴 수 있거나 여기에 페이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액션 포텐셜 시리로 끝났었고, 요걸 이제 좀 더 장비가 발달되면서 이거를 상상을 더 알게 돼가지고 이 솔리턴 웨이브로 전달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솔리턴 파장이 기계적인 파동이에요. 그 다음 사운드 웨이브처럼, 사운드 우리 서로 마주보고 얘기해서 서로 듣고 있잖아요. 충돌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 솔리턴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운드 라이크 메카니컬 웨이브, 이걸 솔리턴 웨이브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 포텐셜이 전달된다. 그러면 이제 마취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분이 이제 그걸 실험하신 분인데, 이게 토마스 하인버그라고 서멀 바이오피직스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이 너브 펄스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이 교과서에 2007년에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너브 펄스 프로퍼게이션 아네스테시아의 메커니즘이 나왔는데, 그러면 마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리피드 멤브레인이 아까 멜팅이 됐다가 굳었다가 멜팅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멜팅이 되면 온도가 좀 올라가면 멜팅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멜팅 포인트를 마취제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멤브레인이 멜팅이 되는 거예요. 멤브레인. 그러면서 완전히 멜팅 포인트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젤 상태가 되고 이 리퀴드가 되는 이 상태가 젤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한 페이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웨이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솔리턴 웨이브가.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웨이브가 안 생기니까 액션 포텐셜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이 전달이 차단되는, 그게 바로 마취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건 아직 우리 마취과 교과서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물리학 교과서, 물리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거든요. Thermal Biophysics of Membrane이라는 거.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이분이 발견하게 돼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의학 서적만 봐서는 의학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만 하나만 봐도. 이런 물리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개념이 없죠. 왜냐면 물리학적인 현상은 우리가 약을 가지고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물리학적인 거는.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이 마취의 메커니즘을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 브레인이 어떻게 해서 내 몸에 그 organ 장기들의 기능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국 브레인이 그 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이 모든 헤드쿼터가 이 몸의 페리페럴 장기들 다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경이 전달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경줄에 신경 멤브레인이 아주 건강한 상태여야지 우리 몸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을 이어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